벙커원 라디오.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건 누군가를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니까 소비뇽 블랑이 좋겠네요. 이런 정도. 이제 소비뇽 블랑은 비싼 와인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은 소비뇽 블랑 중에 비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어도 시실리의 와인 혹시 있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절대 뽀록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 한마디 정도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까바로 먼저 시작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어디 갔어도 어디 가서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절대 밀리는 극강의 엑기스 강헌의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2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4 제1강 TV 드라마와 아이돌 그룹 K-팝 중국발 한류의 붐을 일으키다. 2017년 3월 27일 강연 일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자, 한국 대중문화사 드디어 마지막 시즌4 시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96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을 다루게 되겠죠. 바로 당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역시 한류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놀랍게도 로컬 컬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일원이 됐습니다.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음악평론가로 27년간 밥을 먹고 살았는데 제가 비평가로서 이렇게 예언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애에 우리나라 노래가 우리나라 밖에서 팔릴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내 생애 안에 컴퓨터가 바둑으로 인간을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류인 거예요. 저는 컴퓨터가 연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학습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우리나라 노래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서 돈을 주고 구입할 거라고는 저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허접한 노래를 누가 돈을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2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 어떻게 해서 근데 그 시작이 되는 시점은요. 제가 왜 95년도 아니고 97년도 아니고 96년이라고 했을까요? 이 96년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때가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사회초년병 시절일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하지만 여러분 그 응답하라 시리즈의 그 첫 출발이 된 게 바로 97년이죠. 7년. 이 97년이 왜 그 응답하라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를 장식하게 되었나? 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96년 8월달로 가보겠습니다. 96년 8월달에 그 한 달 동안 보이 및 걸 혼성 그룹 108개 팀이 신인들의 앨범이 발표됐어요. 제가 한 33장, 그때만 해도 제가 성실한 음악 평론가였기 때문에 저는 신보를 다 돈 주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라면 주지만 꿀락 CD 그거 뭐 돈 10,000원 주면 사는 거 그 사람 그 매니저부터 받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레기라고 이런 쓰레기를 파내라고 만들었나라고 분노하다가도 걔 얼굴이 떠오르면 갑자기 저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시잖아요. 정치인과 연예인은 자기 부고 기사 말고는 무조건 기사가 나는 게 유리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무풀보다는 악풀이. 비난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제 판을 돈 주고 다 샀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당시 90년대를 대표하던 디스크 자키이던 이 신해철 군의 또 이 장난이 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새끼가 오는 그 매니저마다 막 절대 현희 형한테 판 주지 마. 판 주면 다 씹어 막. 나는 왜냐면 나도 은근히 좀 저런 애들은 좀 그냥 줬으면 좋겠다. 부자 회사들 있잖아요. 좀 그냥 주면 안 되나? 김건모 회사 이런 데서는. 그래서 나도 공짜로 받고 한번 씹어보게. 이게 진짜 프로잖아. 야씨, 근데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주나 했더니 신해철 새끼가 전부 이상한 소리를 퍼뜨려놔가지고 나를 또라이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은 아무 회사도 나한테 판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 내 친구가 회사인 다음기획, 윤도현 밴드의 회사인 다음기획 사장만 저한테 판을 줬어요. 근데 그 사장은 제 친구야. 그 96년 8월에 왜 그때 무지막지한 보이그룹들이 쏟아지게 됐을까? 그 쏟아진 그룹 중에서 딱 2팀만 살아남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 중에 한 팀은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보면 노래도 어설프고 춤도 어설프고 패션도 어설프고 촬영과 편집도 어설프고 모든 게 다 어설프죠. 네. 그리고 보면 이들이 나오기 2년 전에 어떤 94년에 교실 이데아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해서 진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이렇게 뭔가 반항적인 문제의식을 넣으려는 것도 그랑서 별로 더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괜히 메탈적인 거 넣은 것은 너무 진짜 정말 이 곡은 SM의 그 고정 작곡가인 유영진의 곡인데 참 덜금하게 고생 많이 하신 거죠. 막 그 R&B 작곡가가 막 메탈까지 집어넣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이렇게 뭐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딱 한 개만 달라요. 94년에 서태지와 아이들 때와 딱 한 개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기에는 5명의 아이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5명의 아이돌 캐릭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캐릭터죠, 캐릭터. 왜냐하면 자, 이 96년부터의 팬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덤은 그 이전 시대 팬덤하고 달라요. 뭐냐면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의 팬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상인 스타를 좋아하는 진짜 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단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팬클럽이야 그냥.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은 그 이전의 시대와 결별합니다. 뭐를 결별하느냐면 자신의 우상에 대한 적극적인 그 팬클럽을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하던 점은 같으나 사실은 그런 그 일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은 자기들의 행동을 자기들의 우상과 더불어 사회화시켰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 문제 제기의 주체로서 행동을 재정립시켰다는 점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사회적 바람직단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은 나중에는 국회 공청회를 소집하죠. 이제 팬클럽이. 그래서 이 팬클럽을 따라간 팬클럽이 누구냐면 이승환 팬클럽, 뭐 이제 이런 팬클럽들이 이제 그 이 서태지와 아이들 팬클럽을 이제 이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지아 사태 나고 난 뒤에 서태지 팬클럽은 다 다 해체됐습니다만은. 그런데 96년에 일어난 이 현상은 달라요. 이 팬클럽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성을 상실할 수는 있어요, 언제나. 근데 이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해. 왜냐면요, 이들에게는 실체, 더 리얼리티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의 우상들의 판타지를 소비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실제 강타, 실제 문의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고를 쳐도 얘들은 충격을 받지 않아.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문희준이 어떤 여자를 숨겨놨다고 해서 H.O.T 팬들은 서태지의 팬들처럼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본래부터 판타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의 판타지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왜냐하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덤은 아무리 뭐라고 이들이 아무리 주체적인 행동으로 성장하더라도 서태지라는 압도적인 슈퍼 에고가 있어요. 이들을 지배하는,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하지만 96년 이후에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들은요, 팬클럽 퍼스트입니다. 팬덤 퍼스트입니다. 이들이 사실상 주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왜? 이 스타들은 이 거대한 팬클럽들에게 환상의 모티프만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의 관계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획사에서 팬클럽들을 막 조직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는요, 기획사들이 팬클럽을 관리할 수가 없게 돼요. 거꾸로 기획사들이 협력회사 형태로 전락합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왜냐면 얘들 무시무시한 일종의 거의 사기업 수준의 조직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막 하물며 여기에는 어떤 부류의 인간들까지 있냐면, 집단까지 있냐면, 여러분 팬픽이라는 거 아시죠? 팬픽. 자기의 오빠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기 오빠들 전부 동성애자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소설 씁니다. 그리고 그게 몇만 부씩 비싸게 팔아, 자기 팬클럽들한테. 그걸 갖고 있어야 인증받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되면 동방신기는 존재하지 않고 동방신기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 안에서 생산되는, 이 팬클럽이라는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인증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오빠들이 굉장히 머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빠들의 앞에 가서 쓰러지고 기절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뭘 지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옛날에는 좀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이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뭘 지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 나옵니다. 왜 96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이, 가수가 아니고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판타지를 재생산하는 캐릭터는 살아남는 것이고, 판타지를 재생산 못하면 걔들은 화면에서 바로 아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는 서태지와 아이들, 룰라, 쿨로 얘기되는 보컬 그룹의 시대가 아닌 특이한 아이돌 그룹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 그룹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혹은 혼성 그룹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팬픽션 판타지의 주체는 남자들이고, 그래서 소비자는 여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SES가 99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98년도에 나왔을 때 전부 다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 남자 수용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성 그룹을 만들 계획은 본래 없었어요, SM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96년의 시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사상 가장 하이리스크 컨텐츠라고 꼽히게 되는 아이돌 그룹의 시대가 개막합니다. 이게 왜 하이리스크냐? 이제는 슈퍼주니어 오게 되면 13명이 되고 20명이 넘는 그룹도 있죠. 일본에는 48명짜리 걸그룹도 있습니다. 진짜 웃기는 게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 48명짜리 걸그룹. 그 웃기는 게 매년 투표를 해요. 48명이에요. 팬들 투표해야죠. 제일 착해 놓은 애가 나가야 돼. 진짜 잔인하죠. 제일 표가 작게 나오는 애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애가 하나 들어오고. 48명이면 누가 누군지를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모를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4명, 5명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10몇 명, 20명이 넘는 그룹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숫자가요, 하이리스크예요. 이 숫자가. 자, 뮤지션은 뭡니까? 뮤지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는 시장에서 뮤지션을 팔지는 않죠. 뮤지션을 파는 거는 뮤지션이 아니고 음반입니다. 음악 컨텐츠죠.
뮤지션은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뮤직 콘텐츠지 뮤지션이 아니라고요. 시장의 상품은 뮤직 콘텐츠지. 예를 들어서 김광석이 혼자 부른 CD 한 장이나 슈퍼주니어가 13명이 부른 CD 한 장이나 13명이 불렀다고 김광석 거는 10,000원 받고 슈퍼주니어 거는 13만 원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똑같이 10,000원 받는데 생산비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이 아이돌 그룹은 일단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냥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솔로 가수는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면 끝인데 이 10명씩 되면요. 이 짜장면 한 원놈 짬뽕 먹겠다 그러고 막 제일 짜증나는 거. 그것도 제일 짜증나는 거. 그래서 또 그래 알아서 짜장면 6, 짬뽕 4개 했는데 나중에 손 드는 짜장면 5명 손 들어. 어떤 새끼가 그럼 아까 짬뽕에 손 들었나 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근데 문제는 이 10명이 되면 짜장면 6그릇 짬뽕 4그릇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꼭 최소한 탕수육 2개씩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룹이 될수록 곱하기 이 경상비가 곱하기 n이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되었고 이거는 진짜 무능한 컨텐츠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 왜 우리나라 같은 보이그룹 걸그룹이 우리보다 훨씬 음악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는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걔들이 보기에는 이 장사를 하는 놈은 바보들인 거야. 자 보세요. 얘들은 일단 진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것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어. 근데 얘들 다 예뻐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음악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내면 지 혼자서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하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땡인데 얘들 그럼 다 돈 주고 작사 작곡자에서 다 사와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A급 작곡가 작사가들은 곡당 1,000만 원 받아요. 최소로 싼 거는 작곡은 2,000만 원. 그러면 CD 한 장 만드는데 앨범 한 장 만드는데 곡 10곡 들어간다 치면은 작품비만 일단 억 단위가 깨지게 돼 있어. 그거 받아오는 데만. 그 다음에 얘들은 노래를 또 못 부르기 때문에 녹음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또 녹음비마저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시애틀 뒷골목의 너바나가 이제 드디어 메이저 레코드 회사 내가 진짜 매번 얘 이름을 꼭 계속 까먹네.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의 카첸버그, 영화의 스필버그, 그리고 음악의 이 사람, 이 3명이 모여서 드림웍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 2명은 늘 외우면서 정작 이 음악 프로듀서 이름은 내가 늘 까먹어. 20년 전부터 까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까먹어요. 한 번 까먹으면 진짜 계속 까먹게 돼. 검색 한번 해봐라. 드림웍스. 이 사람이요. 바로 이런 거물이 그 약쟁이들을 뒷골목에서 이제 해가지고 야 메이저 자기 레이블에 메이저 시장에 데뷔합시다. 녹음하자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그 진짜 LA에서도 가장 비싼 녹음실에 애들이 이제 시애틀 양아치들이 데이빗 게펜. 나 진짜 이거 완전 이거는 암이야 암. 한 번에 생각난 적이 없어. 이 사람이 게펜 레코드의 사장이면서요. 이 사람은 60년대부터 여러분이 알만한 기적적인 명반들을 프로듀스한 사람들입니다. 그 게펜이 이제 이 너바나를 딱 픽업을 했거든요. 그 시애틀 뒷골에서 약이나 빨린 애들이 이 게펜 레코드에 녹음실에 온 거야. 와가지고 어디서 녹음하면 되나요? 해서 녹음실 딱 들어가자마자 떡 터놓고 띵띵띵띵띵 하다가
시작 하면서 쭉 해가지고 한달 전에 녹음을 끝내버립니다. 짬뽕도 안 시켜 먹고. 왜? 걔들은 이미 클럽에서 그 곡을 수만 번을 연주했거든. 그러니까 녹음 와서도 자 시작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편이 야 이걸로 끝이냐? 남들 같으면 지금 이제 소리 잡느라고 한 날 쓰고 막 그럴 텐데 그 우리의 그 저기 커트 형이 쉬고 쓰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어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판이 바로 네버마인드. 그 해에만 1,500만 장이 팔린 이런 얼터너티브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명반이에요. 그래서 그 제작비가 얼마든지 아세요? 그 돈은 썩어나는 그 개편 레코드 메이저 레코드에서 만든 그 너바나의 데뷔 앨범의 제작비가 600만 원이에요. 네, 우리 짜장면 값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돈 600만 원인데 총 제작비가 600만 원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한 번 거든. 자 여러분, 왜 미국이나 유럽 이제 이 음악 선진 국가들이 메이저 시장이 아직도 락 음악입니다. 락과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어반이라고 부르는 도시형 R&B, 세련된 R&B 이 두 개가 지금 음반 시장의 이제 메이저 상품입니다. 그냥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메이저 상품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락 음악과 R&B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어서인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 때문이에요. 왜 자본은 락을 좋아하는가? 왜 그 양아치 새끼들 늘 힘있고 자본을 갖다가 비아냥거리고 바로 그 커트 커베인조차가 corporation sucks 조가 대기업 대자본 뭐 이런 셔츠 입고 다니는 놈이잖아. 이런 진짜 싸가지 누가 성공을 시켜주는지 은공도 모르고 하여튼 개 싸가지야. 약이나 처먹고 이 새끼들 뻑하면 총질해야 되고 이런 애들을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대자본들이 씨발 스케줄을 빵꾸 내고 얘들은 돈 안 줘도 되거든. 지가 알아서 작곡 만들어 오고 연습해 오고 연주까지 지가 다 하고 얼마나 예쁘자. 작사 작곡 잡아줄 필요도 없지. 연습실 잡아줄 필요도 없지. 편곡자 돈 주고 사올 필요도 없지. 세션 연주자 사올 필요도 없지. 진짜 다 하잖아. 더 고마운 거는 뭔지 아세요? 락커들이 아무리 개질을 해도 자본이 미소 짓는 이유. 마케팅도 지들이 합니다. 락의 마케팅은 뭐예요? 투어거든, 투어. 공연. 돈까지 보러 가면서 마케팅을 해, 애들은. 여러분, 아무리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엔터테이너인 머라이어 캐리. 여러분, 머라이어 캐리는 CBS 토니 뭐시기에 마누라였어요. 세계 탑2 메이저 회사의 사장이 지금 머라이어 캐리 말고 데뷔할 때 머라이어 캐리는 조각이잖아. 노래도 잘하는데 몸도 조각이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냥 머라이어 캐리를 갖다 이렇게 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오너 사모님이 이 회사의 최고 스타야. 그러니까 머라이어 캐리가 비틀즈 다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많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많아요. 머라이어 캐리가. 왜? 소니의 사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아. 회사라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홍라이가 가수라고 쳐보자. 야, 신보 나오면 일단 주문 예약 판매 100만 장 찍어야 돼. 전국에 있는 삼성 거래처 다 사야 돼요. 머라이어 캐리 판 나오는 날이면 전 세계 소니 마케팅부가 모든 것을 스톱합니다. 실제로 머라이어 캐리급 A급 가수의 마케팅비의 6배를 씁니다. 왜? 싸모름이시니까. 스코어 안 좋으면 사장님이 갑자기 책상을 엎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때 그 CBS 소니 마케팅 팀이 폭로한 것도 있어요. 차트를 조작하기 위해서 뇌물을 매긴 비용까지. 빌보드 차트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빌보드 차트라는 게 빌보드 차트는 조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빌보드 차트도 가고 있는데 뭐 꼴랑 머라이어 캐리 때문에 그걸 조작하겠어요? 근데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빌보드 차트는 80%의 음반 판매고와 음반 판매고 100%가 아니에요. 80%의 음반 판매고와 그 주에 모든 라디오 매체에서 흘러나온 에어플레이 된 횟수가 20% 반영됩니다. 그럼 빌보드 차트를 조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뿌림판을 내가 사. 우리나라도 지금 교보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름이 있는데 내 출판사가 내가 낸 책을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거야. 두 번째, PD들을 촌지들을 왕창 돌려가지고 야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 노래 하루에 최소 모든 프로에 한 번 이상 나오게 해줘. 그래서 사실은 머라이어 캐리 신보가 나오는 주면은 이미 1등은 이미 예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놔 버린다. 하물며 머라이어 캐리 같이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비용이 드는데 성질 좀 들어오면 어때? 락커들은 그걸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대목까지 돈을 벌어주가면서 돈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락 앨범에는 트렌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집, 2집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3집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1, 2집이 저주받은 명반에 대열에 올라가게 돼. 그게 신기해. 그래서 창고에 쌓였던 1, 2집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락 앨범들은 이제 락밴드들이 4집을 내잖아요. 그럼 4집 판매고가 4집이 나오면 또 1, 2, 3집이 따라서 팔려. 4집의 판매고의 반이 이른바 백넘버라 그러죠. 그 전에 이미 기발매되었던 백넘버들이 신부 판매량의 약 반이 또 팔려요. 새 판이 나올 때마다 백넘버들이 그 새 판 판매고의 보통 50%의 판매고를 올려줍니다. 재고 처리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자본이 사랑할 수밖에 이 장르를. 자, 어반 장르는 이거는 진짜 진검승부회장이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소용없고 음악 진짜 잘하는 놈이 승리하는 판이야. 이건 진짜 난 노래 진짜 우리나라 제일 잘해. 그리고 난 적어도 북아메리카에서는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애들은 음반을 하는 거예요. 머라이어 캐리 같은 애들이지 뭐.
히트니 휴스턴 같은 애들이죠. 알리시아 가스 같은 애들. 내가 제일 잘 불러. 내 목소리가 최고 좋아. 내가 작곡 제일 잘해. 이런 애들은 정말 그 자체의 퀄리티의 완성도로 성공을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든 게임이에요. 왜냐면 내가 한번 노래 잘 부른다 해도 곡을 만나지 못하면 앞에 앨범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 앨범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락은 노래 못 불러도 돼. 잘 안 생겨도 돼. 뭔가 자기의 색깔만 있으면 그 색깔을 가진 시장이 팬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런 댄스 그룹들은 첫 번째로 아까 말했지만 너무 제작 비용이 과대하게 된다. 두 번째,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육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춤 가르치랴, 노래 가르치랴, 이 비용 너무 많이 들어.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치명적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손치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음악 상품들은 트렌드 상품이기 때문에 애들이 오래 못 가요. 어디 가면 한 3년 팔아먹으면 끝이야. 여러분 원더걸스를 이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60년대 우리의 김시스를 제외한다면 우리 한류에서 첫 번째로 빌보드 차트에 오른 사람은 원더걸스예요.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트렌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성공시켜 봐야,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봐야 사실상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짧아. 시장성이 전혀 없다 이거. 이렇게 하이리스크한데 왜 96년에 한국 음반 산업은 이 하이리스크한데 올인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한국 대중문화사의 하나의 그냥 거대한 의문점입니다. 이 다음에 1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젖을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쥐떼들이 이동한다든지 뱀들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이상한 전조 현상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조 현상이 이제 바로 96년 8월 달에 갑자기 100개 팀 넘게 쏟아진, 왜냐면 한국의 이 시장 규모에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그것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쏟아졌거든요. 왜일까? 우리가 다 집단적으로 다 약을 먹었던 것일까?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제일 큰 90년대를 지배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후폭풍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갑자기 95년 초에 9293, 94, 95, 95년 여름에 판을 내면서 이것이 마지막 음반이라고 선언을 했고 96년 초에 1월 달에 전격적인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것도 사기잖아. 하여튼 잔대가리들하고는 내가 그때 내 서태지의 액면을 봤어요. 저는 그때만 서태지랑 친했는데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때 제가 뭐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한겨레 신문에도 쓰고 조선일보에도 쓰고 MBC에서도 말했는데
내 전 재산과 왼쪽 팔목을 걸고 서태지는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팬들 여러분. 씨발새끼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사기칠 거 가지고 사기쳐야지. 그래서 내가 야 너 음악 할 거잖아 다시. 은퇴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너 사기다. 너 어차피 3년에 돌아올 거면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거는 괜찮지. 근데 끝까지 우겨서 은퇴선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완전 맛이 확 갔어요 지금. 이 새끼들 완전 사기꾼이구나. 그러면 안 돌아와야지. 은퇴했으면. 물론 이제 뭐 은퇴를 번복하는 뭐 그것도 뭐 하나의 퍼포먼스죠. 마이클 조던이 그러면은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이 전격적인 해체, 사실상 해체인데 은퇴선을 함으로써 모든 메이저 레코드 회사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순간적으로 일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이고요. 현상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 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몰락하고 난 뒤에 94년 95년도에 한국 대중음악계가 극심한 혼란 상황에 직면하겠는데 이때 이상하게 뭔가 그때 구군이 안 좋았는지 그때 이제 사실은 그 95, 96년도에 사실은 김정삼도 이제 그때 약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고 김현철의 국정농단이 시작되고 대통령은 어거지로 자기 아들을 옹호하고 마치 박양이 정유라 끼어들듯이 뭐가 하여튼 정부 여당의 YS의 측근들 사이에서조차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때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막 이상한데 음악계도 막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나는데 이른바 이제 막 그때 막 해만 눈만 뜨면 이러면 기억나십니까? 눈만 뜨면 무슨 곡 표절. 그 막 아주 연이은 표절 사태가 나면서 이제 사실은 한국 대중음악의 창작적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사회적 환멸이 그냥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 90년대 말이 우리나라 지상파의 예능 제작국 PD들이 지상파 방송의 예능 제작 PD들이 최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정말 이들에 의해서 음반 기획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말 늘 터지는 게 뭐냐면 PD 파동, PD 뇌물 파동. 뭐 몸을 상납했다, 뭐 돈을 상납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론 이제 패닉 같은 굉장히 그 아이디얼한 그런 듀엣들이 뭐 나와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그거는 뭐 전체 음반 시장에 비하면 뭐 완전히 그냥 그 백사장에서 바늘 줍는 것 같은 수준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창작적인 역량들이 급격하게 퇴조했을 때 더 이상 좋은 노래를 만들어내는 노래로 승부를 하는 것이 없을 때 모두가 정말 미친 듯이 이 하이리스크 포맷에 달려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물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결국 최고의 승리자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만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수많은 이런 태사자 이런 거 기억하세요? 태사자 이런 그룹도 있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꽤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꽤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애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도 초기 90년대 후반에 성공을 거둡니다. 다 초기 한류의 주역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베이비복스 뭐 어정쩡한데 중국 가면 이게 확실하게 먹혔어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이제 처음부터 떼거지로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엄마 시장은 김건모, 조성모 이런 애들이 다 휩쓸어 가고 있으니까 뭐 아니면 도시장, 엄마 시장 역시도 양극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다른 어떤 멀티 엔터테인먼트 기획 상품들을 만들지 않으면 많은 기획사들이 사실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먹혔던 것이 보이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터지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돼도 괜찮아. 얘들을 그래도 어쨌거나 한 7명 동시에 데뷔시켰잖아요. 솔로 가수는 1명 데뷔시키고 끄지면 끝인데 이번에는 좋은 거는 돈은 많이 들었지만 7명을 데뷔시켰잖아요. 그럼 얘들을 그다음에 2차 시장으로 팝니다. 뭐 리포터 뭐 이런 데 이렇게 애매하게 필요한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단역 뭐 또 이제 그때 막 시작하는 뮤지컬. 그다음에 행사 막 돌려. 그러면 죽으라는 법이 없어. 그러면 또 있잖아요. 보통 본전은 뽑아요. 20만 원짜리 한 500개 돌리면 100억, 10억이잖아. 20만 원짜리를 500번 돌리면요.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10이니까 10억이네. 아니다. 1억인가? 1억이구나. 그게 어디야?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은 여러분 이 보이그룹 우리 한국 사람 보이그룹 모델은 한국인이 만드는 건 아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80년대 이제 일본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쇼 비즈니스의 그 기획단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트렌드가 짧아지는 거 화끈하게 뜯고 가수로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얘들은 다 어디에 진출시켰습니까? 일본은 드라마 배우를 시킨다.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유명한 그 저기 스마프 출신의 키무라 타쿠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뭐냐면 다 가수로 이제 했다가 다음에 이제 배우가 됩니다. 배우나 뮤지컬 배우 이런 걸 이제 겸직하다가 그 다음에는 방송 진행자가 돼요. 나이가 좀 더 들면 또 방송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M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있잖아 20대 초반에 데뷔해가지고 한 25바퀴 돌릴 수 있어요. 25년. 일본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스타도 월급을 받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네 하나가 잘나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너 스타를 만들기 때문에 물론 많이 가져가겠지만요. 철저하게 n분의 1들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건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탕 해서 막 그냥 한 100억 벌고 튀는 거 일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25년 돌려먹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구조는 좋았는데 한국같이 성질 급한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굉장히 리스크만 굉장히 높아진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문화 산업의 시한 폭탄으로서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른바 이 보이그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세기말은 이미 응답하라 1997에서 증명됐듯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 불가능한 바로 이 보이그룹에 대한 팬덤으로 20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팬덤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열광, 광기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이들 세대의 사회적 소외, 특히 이들 세대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죠. 풍요의 첫 번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IMF로 몰락해 버린 10대 때 상처 입은 세대들이다 이거. 그래서 다수는 바로 그 직후에 이루어진 양극화 과정에서 주로 저쪽 양극화로 몰려가게 된 극소수의 살아남은 가문의 딸들이 아니라 대부분 망가진 가문의 딸들로 양극화 분류된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의 팬덤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팬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스타에 대한 열광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자신을 저질시킨 바로 한국 사회에 대한 거대한 복화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조용필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정말 기업화한 팬덤, 기업적으로 조직화한 팬덤이 뭘 만들어내느냐면요, 나중에 이들이 인터넷 인프라와 SNS 인프라와 결합하면서 한류의 자발적인 마케트로 성장한다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한류가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매스미디어를 이렇게 잡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마케팅하던 시대였다면 우리나라 콘텐츠는 절대 세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마케팅 비용이 없어서. 근데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라는 환경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들이 그냥 전 세계에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다 깔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퍼뜨렸어요? SM이 퍼뜨렸겠습니까? 문화부가 퍼뜨렸겠어요? 국정원이? 할 일 없는 국정원? 이런 거라도 하지, 개새끼들이. 나라에 도움이 되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대들이다. 바로 이 96년 이 팬덤 세대들이 결국 나중에는 이 한류의 역사적 운반인 트리거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막강한 자본만이 가능했던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이 퍼스널 미디어인 스마트폰과 인터넷 PC를 이용해가지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거기 가도 늘 한국인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영어는 계속 못하게 돼. 그래서 이제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방에서만 있어. 근데 이제 지가 한국 올 때 예를 들어서 잭스키스 팬클럽 서울 지부장이었어. 근데 그때 있던 자기 밑에 있던 자기 부하들이 계속 자료를 보내줘. 얘가 하는 일은 1년 내내
잭스키즈의 오늘 나온 잭키의 모든 오늘의 스케줄, 오늘 어디 가서 인터뷰 이런 자료들을 전부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짤방이라고 해요. 나중에 토막 방송 그래가지고 사이트에 그냥 올리는 거야. 돈을 아무도 안 줘. 이런 미친 놈들이 수만 명이 있단 말이야. 미국 북부와 캐나다 남부에. 진짜 이런 애들. 그런데 이걸 누가 보냐? 얘들은 그걸 다 영어를 달아서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다 단단 말이에요. 이걸 그 동네 또래의 미국인들이 보면서 이건 뭐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초기에 한국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싸이가 자니 카슨소 나오고 뭐 저기 뭐야 그 아침 그 뉴스 갑자기 생각난다. 예, 뭐지 그게? 아침 뉴스. 그거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나가는 돈을 몇백만 달러 써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이 히키코모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수많은 짤방들이 수만 개가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이 이제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채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덤들이 그냥 단순한 팬덤이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한국의 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인 마케팅의 기반이 되는 팬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시대, 이 90년대는요. 90년대는 제가 볼 때 TGI 프라이데이즈로 시작해서 스타벅스로 끝난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맥도날드가 이제 맥도날드 1호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 1호점 지금 없어졌어. 네? 아닙니다. 맥도날드 1호점은 압구정점입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이 맥도날드가 TGI 프라이데이즈 스타벅스는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같습니다. 자, 맥도날드는 뭐냐? 맥도날드가 상징하는 것은 패스트푸드죠. 드디어 이 맥도날드로 상징되는 새로운 외식 음식 문화는 전통적인 슬로우 푸드 방식의 한국의 음식 문화 체계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대체합니다. 아니 미국을 바꾸는데 한국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을 만들었는데 맥도날드는 미국을 바꾸었다. 사실 맥도날드가 그래 역사가 오랜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1954년부터입니다. 근데 뭐로 성공을 거뒀냐면요. 처음에는 이 햄버거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다 팔았어요. 막 하다가 안 되고 막 망하고 넘어가는 그런데 이제 이 드라이브 스루 운전하고 가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돈 주고 받아서 운전하고 가면서 먹는 이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과 가장 빠른 시간 안에서의 주문과 배송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차 공격을 발견해냄으로써 완전히 사회의 패턴 자체를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조지 머시긴가 쓴 유명한 책 있죠. 맥도날드화, 맥도날디제이션. 아예 그런 사회학적 용어가 생겨버려요. 결국 맥도날드는 이제 맥도날드화라는 사회학적 용어로 지금 20세기 후반의 세계의 인간의 삶의 패턴을 설명하는 말로 자리를 잡았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그 단어가 됐습니다.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햄버거의 그 풍요로운 엠블럼의 햄버거의 이름이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TGI 프라이데이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건 여기에 키워드는 패밀리예요. 자, 그 이전까지 한국에 가족 외식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다면 중국집이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뭐 졸업하거나 뭐 상을 받았을 때 가는 데는 그냥 탕수육에다 짜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 중국집이 아닌, 그리고 사실은 가족이 아닌데도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아예 그런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외식의 컨셉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게 된 게 역설적으로 핵가족화가 완성된 90년대라는 겁니다. 이미 가족 체제가 와해되고 난 뒤에 가족이라는 화두가 가족 이 외식 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라는 거죠. 아, 이 TGI 프라이드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대단했습니다. 여기는 뭐 가족도 아니면서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연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가족들, 그리고 막 무슨 이렇게 뭐 동아리 멤버들이 우리는 가족이야 막 그러면서 무슨 생일 파티하면 꼭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가면 또 거기 또 저분들이 막 기타 치면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방 졸라 불러주고 막 옆에서도 괜히 우리 다 같이 가족인가 막 그래서 옆에 테이블도 박수 쳐주고 막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미친 거예요. 저는 아직도 TGI에서 먹었던 음식 메뉴 하나를 절대 잊지는 못하겠어요. 나는 내가 한국에서 먹은 스테이크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TGI 프라이데이에 그 메뉴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왜 테네시 유명한 미국 위스키 위스키 잭 다니엘 스테이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 아직도 이걸 능가하는 제품을 못 봤어. 근데 맥도날드는 TGI 프라이데이즈 간에 가장 무서운 것은 1999년에 한국에 이루어짐을 낸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앞에 맥도날드하고 TGI 프라이데이하고 다 똑같은 프랜차이즈의 그 브랜드인데요. 앞에 두 가고 스타벅스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는 모든 점포가 직영점입니다. 권리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없어요. 모든 수익은 시애틀 본사로 들어갑니다. TGI 프라이데이스는 롯데가 인수했고 맥도날드는 우리나라에서 2명이 권리를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금강 이북과 금강 이남이 권리자가 달라요.
금강 이북의 권리자는 한때 우리나라의 그 유명 당대를 대표하는 배우였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정당에서 국회의원도 지낸 배우 신영균입니다. 그러니 이 이북의 금강 이북의 맥도날드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때는 맥도날드가 카드로 안 하고 다 현금으로 먹었기 때문에 현금 동원의 왕이었습니다. 매일 맥도날드 그 점포로부터 들어오는 애들 코 묻은 그 저기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현금을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정치 자금으로 많이 세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요, 또 앞에 두 개랑 완전히 다른 것은 스타벅스는 이제는 완전히 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조차가 뭐죠? 문화적 상징, 계급적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사실은 스타벅스가 1호점을 만들 때부터 그것이 이 스타벅스의 이 창업자의 플랜, 전략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팔겠다. 그것도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며 고급인 문화를 팔겠다. 그래서 이건 스타벅스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독립정부를 가지긴 했지만요. 스타벅스 앞에서 줄을 서는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인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맛이나 새로운 느낌, 흥겨움, 재미 이런 것이 아닌 이미 이 외식 산업에서의 이전에 굉장히 고전적 가치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유인 상품이 되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비싸잖아. 난 솔직히 스타벅스 커피 난 돈 주고 안 사 먹습니다. 이유는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완전 탄맛만 나고 이게 완전 탄숙류이지 이게 무슨 커피야. 그런데 미국 뉴욕점에서도요. 미국 뉴욕점일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스타벅스는 문 열기 전 30분부터 노숙자들부터 줄 서는 걸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걸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다른 커피 전문점보다 훨씬 비싼 돈을 받는데도 제가 이제 제 집이 이제 주상복합촌에 있는데 제 주변 반경 100m 안에만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8개가 있어요. 제 집 주변에.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낮에는 막 하이힐에 밟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반경 100m 안에 스타벅스만 3개 있어요. 스타벅스만. 물론 다른 거 뭐 여기는 1, 2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막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스타벅스만 3개야. 그리고 언제나 그 3개가 가득 찬 뒤에 다음 게 차.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4,000원짜리 수제비를 먹었으면 점심을 먹었으면 확실한데 이 4,000원짜리 수제비 졸라 맛있거든. 혜태 음식백화점 2층 여의도 수제비라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7,000원, 6,000원짜리인가 7,000원짜리인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러 줄을 더 길게 쓰는 걸 보면서 야, 이걸 안 먹으면 이 사람에게는 하루의 일상이 증명이 되지 않는구나. 야, 스타벅스는 이제 제국이다, 제국. 어떤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하나의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0년대의 놀라운 지점은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혹은 고급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외식의 문화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일상적으로 접근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전적인 주부 중심의 슬로우 푸드의 음식 문화 패턴이 이제 완전히 20세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대한민국에서 붕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96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완전히 또 하나가 바뀌게 돼요. 그래도 94년 5년까지는요. 그래도 한국의 대학에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운동권들이 남아 있었고 어떻게든 시위도 조직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특히 96년까지가 그랬죠. 그때 그 유명한 사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 북한 가라 뭐 북한 뭐 어쩌고 이렇게 뭐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있었고 축제 때도 그래도 이렇게 담은 안치환이라도 부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을 거점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진보적 대안적 문화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무장 해제되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중문화에 투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대학 축제에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과도기 때 제일 많이 해먹었던 놈이 누구냐? 싸이예요, 싸이. 이 싸이가 뭐냐, 진짜 좋은 놈이야. 얘는 대학 아직까지 그 글로벌 스타가 되기 전에 어차피 얘는 또 군대 2번 갔지. 수많은 금지곡들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이 안 될 때 싸이는요. 다른 애들보다 가격을 반만 받고 대학 축제를 1년에 50개씩 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면 나머지 진짜 다른 애들은 대학 축제라는 게 그냥 행사잖아. 그냥 돈 몇 천만 원 받고 나와서 뭐 노래 한 서고 불러주고. 근데 싸이는 거의 1시간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막 진짜로 전력을 다해서 해요. 막 거의 저래가지고 뭐 남겠나 싶을 정도로 막 밴드도 데리고 지가 막 데리고 가고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뭐 굉장히 별로 질 안 좋은 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눈앞에서 자기 학교 축제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진지하고 웃기고 슬픈 거야. 애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싸이가 그냥 월드스타가 돼도 우연히 재수로 됐다 생각하면 진짜 오산임치입니다. 싸이는 1집 때 반짝 떴다가 바로 야구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로 거의 아예 파묻히고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의 그 저기 승준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연애하나 그랬으면 현빈이 진짜 머리가 좋은 거야. 그냥 해병대 갔다 오는 게 좋아. 그 싸이가 2000년에 데뷔를 해가지고요. 데뷔할 때 난 세대서로만 잠깐 뜬 뒤에 사실은 바로 맛이 간단 말이지. 근데 걔가 자신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산다, 자기는 잘생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뛰어난 뭐 음악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 거 고민하는데 자기가 어디서 자기가 단서를 실마리를 찾느냐면 2002년 월드컵 거리 영원 때라는 거야. 자기도
이제 자기는 그때 이제 활동 전진 중이지만 그 어차피 거리니까 대충 이제 후배들한테 묻어가지고 이렇게 쓱 들어가서 자기도 무대에 많이 올랐는데 자기가 그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작 브라운관에서 막 차트 10위 안에 들고 막 날리는 댄서 그룹 애들은 정작 그래서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는 인디 밴드들인데 락 밴드 애들이 거리를 지배하더라는 거야. 그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뭐냐면 사운드의 힘이거든요. 락 밴드 댄스 그룹 애들은 고작 테이프 그 MR 테이프 들어가서 트는 거잖아. 이게 아무리 조악해도 드럼, 기타, 베이스의 현장에서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이 그 다이나믹스는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이가 또 똑같은 걸 보고도 자기의 길을 발명해내는 놈이 똑똑한 놈인 거예요. 싸이는 자기는 댄스 뮤지션이면서 김장훈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백밴드 김장훈하고 신해철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의 백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싸이의 라이브는요 전부 락 밴드들이 라이브로 해요. 테이프로 틀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라이브 연주 문화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이 댄스 그룹에 물론 싸이도 잘생기고 잘 빠졌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안 되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락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현장성, 라이브니스를 그런 자신의 댄스 뮤직 안에 도입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점으로서의 대학의 이제 문화적인 문양 해제가 일어나면서 극심하게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저항 문화 혹은 비판적인 대중문화의 거점을 사라져요. 이것이 21세기 말 이 96년, 97년도에 이러한 한국 대학 문화의 전환이 저는 한국 대중문화 전체에 가장 비극적인 그 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나마 대학이라도 살아있으면 이런 뮤지션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대학이 이제 완전 시장 바닥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김광석이 바로 이때 96년 1월 달에 죽었는데 이제 그런 가수들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시장이 없으니까. 거점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번 2월 달에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그거 멋있던데. 갑자기 이런 약간 한국 대중음악상 상 받는 애들은 다 못 사는 애들이잖아요. 이제 인디 쪽에 아주 애가 무슨 최고상을 받았어. 내가 근데 이제 그 수상소감을 뭐라 말했냐면 현장에서 이 트로피를 경매하겠다. 그래서 제일 높이 가격이 부르서 50만 원에 팔아요. 그게 수상소감이야.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과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재미 그리고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작업에서 충분히 재미있었고 명예로웠는데 다만 돈이 없다. 특히 이번 달은 빵꾸 난 공연도 많고 이래가지고 30몇만 원밖에 벌지를 못했으니 도저히 방세를 낼 돈이 없으므로 이 트로피는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명예는 확보된 거고 팔아서 방세를 메꿔야 되니 바로 이 자리에서 경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평균 월 수익이 70만 원인데 아직 한 달이 가려면 며칠 더 남았는데 이 트로피를 팔므로써 평균 그 월 수익을 채웠다.
그래서 굉장히 잠시 한때 반짝 그날에 뭐지? 그 네이버에 그 순위 옆에 뜨는 거 뭐냐 그 검색 순위. 검색 순위 한 10위 안에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진보적인 대중문화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노차사 정태춘이 그리고 안치환마저 사실은 서서히 세락해 가면서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진보적인 문화의 어떤 아성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한국 대학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무장해제는요,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버릇닥친 신자유주의 바람에 대학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효율성이 없는, 돈을 벌지 못하는, 아이들을 취직시키지 못하는 대학이 뭔 대학이냐라는 것이 이제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홀대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기초과학 잘 안 되는 기초과학이나 철학이나 동문학 같이 안 팔리는 인문과학들은 과들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없애기 시작했고 오로지 취업 위주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예술대학을 어떻게 취업 위주로 평가하냐고. 걔들은 백수가 직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사실상 그 한국 대학 교육의 세속화와 굉장한 그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96년 1월 달에 일어난 김광석의 자살은 어쩌면 이 대학에 거점을 둔 모든 문화의 종말의 서곡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내 타이를 메어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죽기 3개월 전에 나온 그의 마지막 음반입니다. 다시 부르기 2집이죠. 80년대 대학가 노래운동 출신인 김광석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의 음악인 포크 음악에 걸맞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라고 보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인물입니다. 많은 것들이 좀 모자랐던 사람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 때문에 잘 알게 된 밥 딜런 같은 것처럼 이 분야의 가장 핵심은 좋은 작사와 좋은 멜로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김광석에는 그 둘 다 재능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4집의 히트작인 일어나 같은 곡은 이제 그 일본의 그 유명 가수 치요시 나가부시의 노래를 완전히 100% 표절한 거예요. 룰라만 표절한 게 아니야. 저는 얘는 제 동료, 제보다 한 살 어린 제 동료잖아요. 80년대부터. 이 4집이 94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 죽기 전까지 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싸우다 갔는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너까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사실은 김광석의 그 수많은 노래 중에서 자신의 오리지널한 작곡의 곡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안치환에 비하자면 정말 한참 떨어지겠죠. 그런 점은. 근데 김광석한테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뛰어난 퍼포밍이 있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얘는 사실은 얘는 앉아서 기타 치면 노래 부르는 게 딱 맞아요. 다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랬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할 일을 타고 싶어 했는데 탈 일을 못한 이유가 다리가 짧아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김광석의 정서야말로 70, 80, 90 세대들, 이 30년 세대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굉장한 그 서정주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뽕짝적이지도 않아서 90년대 세대들한테도 통용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김광석의 서정주의는 그러니까 그런 70년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과잉이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냉정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부터 90까지의 통합이 가능한 유일한 퍼포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뭐 포크 음악이든 뭐 락 음악이든 그다음에 발라드 음악이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소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시는 역시 공평하다는 거죠. 근데 이 김광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 문화, 통기타 문화에서 70대 청년 문화의 개성자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김광석이 한국 청년 문화의 그 황태자인가라는 점은요.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소극장 문화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김광석의 성공을 거둔 것은 지금 이 화면도 그렇지만요. TV도 아니고 대극장도 아니고 바로 대학로의 소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극장에서 정말 바로 관객들하고 무릎과 무릎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그런 뭐 이른바 천일 공연, 뭐 100일 공연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늘 매진을 시키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통기타 하나 달랑 들고 공연해서 빌딩 올린 놈이에요. 홍대 앞에.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극장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야말로 가장 진솔한 음악적 커뮤니티. 여기는 뭐 기교적으로 뭐 이렇게 이 속이거나 뭐 은폐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소극장의 가장 진솔한 커뮤니티를 90년대까지 만들어낸 인물, 유지한 인물 이런 점에서 그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요즘 누가 소극장에서 공연을 해요? 누가 소극장에서 30일씩 공연합니까? 그냥 최저경제에서 하루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인간들이 하루 큰 체육관에서 한 번 하면 될 것을 왜 그 좁고 그 냄새 나는 데서 30일씩 하냐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체육관 가서 공연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앞자리에 앉아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결국은 큰 와이드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오빠가 있나 없나는 눈으로 안 보이고 이 스크린으로 봐야 돼. 그 뮤직비디오 보지 뭐하러 거길 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 제의에 참가하는 겁니다. 나 참가했다. 근데 진짜 정말 그 공연은 이 앞에 퍼포머의 숨소리까지가 그대로 들려오는 소극장에서 오는 거죠. 지금 대학로에
소극장의 반 이상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더 이상 영업이 안 되고 박양 들어와서 그나마 지원까지 끊어버려가지고 대학로 소극장이 다 망했습니다. 역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0분간 휴지가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